제목 피 묻은 운동화. 상대팀 수비수 찬호가 동철을 노려보며 침을 탁 뺏었다. 눈이 반짝거리며 얼굴을 우그러뜨렸다. 36FC의 수비수가 공을 빼앗아 길게 찼다. 공은 곧장 동철을 향해 날아왔다. 동철이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순간 찬호의 발이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동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잔디 위로 곤두박질 쳤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최후.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김동철, 내 축구화 여기 있다. 상주가 동철에게 축구화를 휙 던지며 비웃듯 말했다. 축구화는 바닥에 떨어져 딱딱한 소리를 냈다. 상주는 그의 1년 선배로 평소 그를 못마땅해 하고 괴롭히기 일쑤였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를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축구화는 마치 햇볕에 말라붙은 가죽처럼 딱딱하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경기에 나설 때마다 신기만 하면 흐름이 좋아져 늘 애용하던 축구화였다. 매일 밤 정성스레 닦고 관리했던 그 축구화가 이제 고물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거 누구 짓이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 자식이 어디라고 반말이야? 선배님들도 잔뜩 있는데. 상주가 벌떡 일어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락커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선수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다. 축구화가 덜 말라서 내가 햇빛에 좀 널어놨더니 그렇게 된 거야. 조금 오그라들었지만 신을 수 있지, 뛸 수 있지. 상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왜 남의 축구화를 건드립니까? 동철은 간신히 존댓말을 유지하며 물었다. 물에 젖었었다니까. 우리 팀 에이스가 젖은 운동화를 신고 뛰게 할 수는 없잖아. 빨리 말려야 해서 말이야. 물에 젖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동철은 분명히 멀쩡한 축구화를 가방에 챙겨 넣었었다. 가방에 있던 축구화가 저절로 젖을 리도 없었다. 설사 젖었더라도 햇빛에 말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상주가 일부러 물에 담갔다가 떼약볕에 말려버린 것이 분명했다. 동철은 말없이 상주를 노려보았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저 자식을 한 대만, 딱 한 대만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때리는 순간 그의 프로 선수 경력은 끝이었다. 왜 나를 노려봐? 상주는 벌떡 일어나 동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자식이 선배를 우습게 알아? 너 시합 끝나고 좀 보자. 동철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락커룸 천장의 형광등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누군가 말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상주의 아버지가 대한 체육회 임원이라는 것을, 상주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선수 생명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두 36FC 소속 선수였다. 팀은 K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강등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제 오늘 경기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경기장으로 나가서 몸을 풀어야 한다. 동철은 이를 악물고 오그라든 축구화를 펴고 발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신발 속 공간이 좁아져 발등이 눌리고 발가락이 구부러져 들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발가락 끝이 신발 끝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억지로 밀어넣었다가는 틀림없이 부상을 당할 것이다. 동철은 가방을 열었다. 항상 갖고 다니는 예비 축구화가 있었다. 아직 길이 들지 않아 신기해 버거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신어야 했다. 그런데 그 축구화가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뒤집어 엎었다. 없었다. 땀에 젖은 유니폼, 양말, 수건만 쏟아져 나왔다. 내 축구화 누가 가져갔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락커룸에 울려 퍼졌다. 다급함과 분노가 섞인 외침이었다. 동철은 락커룸의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모르는 눈치였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뒤적이는 척했다. 동철은 다시 상주를 보았다. 상주는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다 돌려주세요. 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상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나야? 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알겠어? 상주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동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동철의 얼굴 바로 앞까지 왔다. 그는 주먹을 들고 소리쳤다. 선배를 모함하는 나쁜 놈. 침이 튀었다. 동철의 뺨에 상주의 침이 묻었다. 사과해! 동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참아야 했다. 참아야만 했다. 미안합니다. 동철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다. 주저앉아 다시 오그라든 축구화를 신으려고 했다. 발을 밀어 넣으려는 순간 발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신어야 했다. 아니면 맨발로 뛰어야 했다. 상주는 그 모습을 보며 고소해하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동철을 내려다보며 킥킥 웃었다. 다른 선수들도 몇몇은 상주를 따라 비웃었다. 그때였다. 동철이 형,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6개월 전 입단한 20살 막내 선수 성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축구화를 들고 동철에게 다가왔다. 그거 억지로 신으면 안 돼요. 내 걸 신어요. 형과 발 크기가 같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동철은 성일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선한 얼굴이었다. 아직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눈빛이었다. 동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성일의 축구화를 받았다. 따뜻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상주는 뒤에서 성일을 노려보다가 소리쳤다. 야, 김성일. 성일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누가 개인 장비를 함부로 돌려쓰래. 그러다 동철이 발 다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성일은 순진하게 말했다. 그래도 오그라든 축구화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프로면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챙기지 못한 걸 후배한테 뺏는 게 말이 돼? 상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뺏긴 게 아닌데요. 성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상주는 동철을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동철은 알고 있었다. 이제 성일도 상주의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을 도운 대가로 성일이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동철은 성일의 축구화를 신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고 싶기는 한 걸까? 라커룸 밖에서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10분 후 입장! 준비하세요! 동철은 일어섰다. 경기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뛰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팀에서, 이 비열한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도 공을 차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경기장으로 나가는 터널은 어둡고 좁았다. 동철은 성일의 축구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다. 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낯선 느낌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형, 괜찮아요? 뒤에서 성일이 물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상주가 성일을 노려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일아, 네, 형. 미안하다.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형이 왜요? 상주 선배가 이상한 거지. 성일은 환하게 웃었다. 20살 청년의 순수한 미소였다. 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순수한 친구가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 집중하자. 오늘 이기면 꼴찌 탈출이다.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수끼리 싸우고 서로를 괴롭히는 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경기가 시작되었다. 동철은 왼쪽 날개로 뛰었다. 공을 받고 패스하고 전진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자신에게 패스가 오지 않았다. 좋은 위치에 있어도, 손을 들어도, 소리를 질러도 동료들은 동철을 보지 않았다. 특히 상주가 그랬다. 상주는 중앙 미드필더였다. 상주의 역할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팀의 공격은 대부분 그를 거쳐 전개됐다. 하지만 상주는 동철에게 단 한 번도 패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철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면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공을 찼다. 전반 20분.
동철은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한 위치를 잡았다. 골대까지 20m. 패스만 오면 슈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여기요? 동철이 소리쳤다. 상주가 공을 잡았다. 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상주가 웃었다. 그리고 정반대 편으로 패스했다. 공은 터치라인을 넘어갔다. 상대팀 스로인. 뭐 하는 거야? 동철이 소리쳤다. 실수야, 실수. 미안. 상주가 손을 들어 사과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벤치에서 감독이 소리쳤다. 상주, 집중 안 해. 죄송합니다. 상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감독이 돌아서자마자 동철을 향해 중지를 세웠다. 전반 35분.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었다. 0-1. 동철은 이를 악물었다. 만약 아까 그 찬스에서 골을 넣었다면 1대1로 대등하게 갈 수 있었다. 전반 종료 직전. 동철이 공을 잡았다.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전진했다. 앞에 성일이 보였다. 성일은 완벽한 위치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동철이 패스하려는 순간 옆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상주였다. 상주가 태클도 아닌 그냥 몸으로 들이받았다. 동철은 그대로 넘어졌다. 등이 잔디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다. 공은 그대로 상대팀에게 뺏기고 말았다. 동철은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상주가 그 위에 쓰러졌다. 아, 미안. 속도가 붙어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어. 상주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아주 슬쩍 스파이크로 동철의 허벅지를 밟았다. 동철이 신음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어? 괜찮아? 상주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동철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허벅지에 스파이크 자국이 선명했다. 피가 유니폼으로 스며들었다. 동철아, 괜찮아? 감독이 소리쳤다. 괜찮습니다. 동철이 대답했다. 교체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오늘 시합은 유럽 프리미어리그의 스카우터 토니가 지켜보는 경기였다. 잘하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전반이 끝났다. 0대1로 지고 있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다. 감독이 전술판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후반전에 역전한다. 상주, 패스 정확도 높여. 동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허벅지에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성일이 다가와 물었다. 형,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동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감독이 나가고 라커룸에는 선수들만 남았다. 상주가 동철에게 다가왔다. 야, 김동철. 후반전에 잘해. 알지? 내가 잘하면 나도 패스 줄게. 동철은 상주를 올려다봤다. 잘한다는 게 뭔데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해. 상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상주가 성일을 돌아봤다. 김성일, 넌 후반전 출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일이 눈을 깜빡였다. 왜요? 왜긴? 내가 다칠까봐 선배가 걱정되잖아. 상주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저 출전하고 싶은데요. 성일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뛰어봐. 상주가 낮게 웃었다. 대신 후회하지 마.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0대1이었다. 후반 15분. 감독이 성일에게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라고 주문했다. 성일은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성일은 금방 찬스를 만들었다. 후반 18분. 성일이 공을 잡고 드리블했다. 상대 수비수 1명을 제쳤다. 2명을 제쳤다. 앞에 골키퍼만 남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무언가가 성일을 들이받았다. 성일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무릎부터 땅에 박혔다. 으악! 성일의 비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동철은 돌아봤다. 상주였다. 상주가 뒤에서 태클을 한 것이다.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같은 팀 선수를 향해 태클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추심의 호각이 울려 퍼지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야, 뭐 하는 거야? 감독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상주는 바로 교체되었다. 그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미안한 척을 했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성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성일이 무릎을 감싸쥐고 신음했다. 메디컬 스태프들이 들것을 들고 왔다. 동철은 성일에게 달려갔다. 성일아, 괜찮아? 성일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 아파요? 너무 아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동철은 성일의 손을 잡았다. 성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 오늘 꼭 골을 넣어요? 스카우터가 보고 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들것에 실려가면서 성일이 말했다. 형, 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동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성일의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동철은 알고 있었다. 십자인대 파열. 최소 6개월에서 1년. 어쩌면 영원히 뛰지 못할 수도 있다. 20살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동철은 상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교체돼서 경기장을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다. 동철을 보며 비웃고 있었다. 동철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중이다. 함부로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그는 경기에 집중했다. 그러나 상주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무언가 불길했다. 후반 30분, 35분. 동철은 두 골을 연달아 넣었다. 거침없는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 덕분이었다. 상주가 빠진 뒤 패스가 동철에게 집중된 것도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상대팀 수비수 찬호가 동철을 노려보며 침을 탁 뺏었다. 눈이 반짝거리며 얼굴을 우그러뜨렸다. 그는 공과 상관없이 동철에게 가까이 붙었다. 36FC의 수비수가 공을 빼앗아 길게 찼다. 공은 곧장 동철을 향해 날아왔다. 전원이 공격에 집중하느라 36FC 진영에 몰려 있었고 그 탓에 뒷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동철은 공을 잡자마자 몸을 돌려 빈 골문을 향해 질주했다. 이대로라면 또 한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찬호가 달라붙었다. 동철이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순간 찬호의 발이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공은 이미 저 멀리 굴러가고 있었다. 이건 태클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해였다. 동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잔디 위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발목을 움켜쥔 채 고통으로 몸을 뒤틀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무슨... 해설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느린 화면이 스크린에 잡혔다. 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사람만을 노린 태클. 그것도 축구선수의 생명인 발목을 겨냥한. 추심의 호각이 경기장을 갈랐다. 그의 손에서 레드카드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메디컬 스태프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동철은 여전히 발목을 감싼 채 신음하고 있었다. 팀 동료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몇몇은 찬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추심과 코치진이 간신히 말렸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이 개자식아! 축구가 전쟁이냐? 선수 생명 끊으려고 작정했어. 동철, 리그 최고의 스타. 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 관중의 대부분이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유니폼을 입고 어른들은 그의 플레이에 환호했다. 그런 그가 지금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관중석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물병이 날아들었다. 좌석이 흔들렸다. 경기장 안으로 뛰어드는 관중들도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잠시 경기를 중단합니다. 관중 여러분 진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분노의 함성에 묻혔다. 경기장은 아비규환이었다. 30분이 흘러서야 간신히 소란이 가라앉았다. 경기는 재개되었다. 하지만 텅 빈 좌석들만이 필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중의 대부분은 이미 경기장을 떠난 뒤였다. 그들에게 이 경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동철 없는 경기는 경기가 아니었다.
경기는 2대1로 끝났다. 승리였다. 하지만 동철은 라커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다. 성일이 실려간 병원이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치료를 마치고 동철과 성일은 나란히 같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성일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동철은 발목 외측인대 손상이었다. 상황은 성일이 더 안 좋았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심한 파열일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측 인대 손상은 대부분 깁스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둘 다 상당한 기간의 재활이 필요했다. 필드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성일의 어머니였다. 50대 중반, 쪼글쪼글한 손에 낡은 핸드백을 든 여인. 농촌에서 올라왔는지 옷차림이 소박했다. 성일아, 성일이 얼른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괜찮다고 전화했잖아요. 어머니는 아들 침대 옆에 앉았다. 거칠어진 손으로 성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목소리가 떨렸다.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대. 수술해야 한대. 1년은 걸린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쩌면 다시는 못 뛸 수도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성일이 넌 어머니가 무너졌다. 축구가 전부잖니.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머니, 성일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다리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다. 저 괜찮아요. 꼭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가 복도로 병실 벽 너머로 울려 퍼졌다. 동철은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까져 쓰라렸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참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참으면 이대로 무너진다. 성일처럼, 아니 성일보다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면서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져서 스스로 축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재능이 없었어. 원래 프로는 무리였어.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상주를 때린다. 딱 한 대. 주먹을 그 잘난 얼굴 한가운데에 박는다. 시원하겠지. 통쾌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구단에서 쫓겨난다. 폭력 선수라는 낙인이 찍힌다. 더군다나 상주의 아버지는 대한체육회의 임원이다. 권력자다. 다시는 프로 선수로 뛸 수 없을 것이다. 감독에게 말할까? 상주가 괴롭힌다고 일부러 다치게 한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나? 그는 모든 것이 실수였다. 사고였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누구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고자질쟁이가 되어 팀에서 더 고립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할까? 무엇을 신고한단 말인가? 태클은 축구의 일부다. 축구화를 망가뜨린 것? 그것도 증거가 없다. 언론에 제보할까? 프로팀 내 집단 괴롭힘 폭로. 기사가 터진다. 난리가 난다. 그리고 팀 전체가 망한다.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코치진이 해고된다. 그리고 자신도 축구계에서 영원히 매장된다. 배신자, 팀을 팔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철은 알 수 없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동철은 생각했다. 나는 왜 축구를 시작했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동네 운동장, 페인트가 벗겨진 골대, 찢어진 공, 맨발로 뛰던 기억, 골을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함. 들어갔다. 친구들이 달려와 어깨 동무했다. 함께 웃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웃었다. 그때는 순수했다. 축구가 좋아서 뛰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라 그냥 공을 차는 게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축구가 의무가 되고 생존이 되고 지옥이 되었다. 성일이 간신히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동철의 여자친구 혜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성일의 부상도 동철의 부상도 모두 목격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다.
태클의 타이밍, 발의 위치, 충격 정도를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 수 없었다. 둘 다 고의였다. 명백한 고의였다. 케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철아, 너 혹시 팀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니? 동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스타를 누가 따돌려? 그게 아니면 왜 그래? 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는 패스도 제대로 안 했어. 그리고 성일 씨는 자기 팀 동료에게 당한 거야. 정상적인 팀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더군다나 상도 FC의 찬호라고 했지? 그가 너한테 한 반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케인은 경기를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뒤 동료들이 찬호를 향해 달려들 때도 이상했어. 심판이 말리자마자 그냥 물러났잖아. 진짜로 분노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았어.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 난 괜찮아. 동철은 시선을 피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가대표 발탁도 미뤄졌고 토니도 그냥 출국했어. 모든 게 망가지고 있잖아.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성일이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동철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성일아, 가만히 있어. 하지만 성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동철 형은 매일 후배들이 고참들의 심부름을 하고 빨래까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케인의 눈이 커졌다. 프로 구단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공식적인 빵 셔틀이잖아. 그래서 동철 형이 나선 거예요. 성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감독님에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자 구단에 직접 얘기했어요. 덕분에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서 그런 악습은 없어졌죠. 하지만 성일이 씁쓸하게 웃었다. 대신 동철 형이 따돌림 당하게 된 거예요. 고참들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동철 형을 따돌리라고 지시했어요. 후배들은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고참들의 말은 절대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주 선배는 특히 악독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일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아버지가 대한체육회 임원이거든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요. 케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분개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동철아, 왜 얘기 안 했어? 동철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건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이 꼴이 됐어? 케인이 벌떡 일어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어떻게 하려고? 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케인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두고 보라고. 케인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동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구단주인 재벌 그룹의 막내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축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전국의 축구 팬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CCTV 영상은 명백했다. 찬호의 태클은 고의였다. 누가 봐도 선을 넘은 악질적인 반칙이었다. 영구제명이다. 최소 3년은 출장 정지시켜야 해. 팬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회의실 안은 이상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위원장님,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선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에요. 한 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은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위원님, 대개 따님이 올해 대학 입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이 다른 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근 세무조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회의실은 죽음의 침묵에 빠졌다. 완전한 협박이었다. 위원장은 말을 이었다. 세상 일이라는 게 규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죠. 다들 각자 살아가는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발표된 징계는 5경기 출장 정지였다. 이게 말이 돼? 협회가 미쳤나? 전국의 축구 팬들이 들고 일어났다. SNS는 분노로 폭발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요지부동이었다. 공식 입장은 단 한 줄이었다. 심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명백했다. 누군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스카우터 토니가 동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동철, 부상에서 회복되면 다시 보자고. 토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동철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토니, 나는 어떻게 돼?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토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은 스카우트하기가 어려워.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구단들은 투자자야. 그들은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지 않아. 지금은 다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어. 동철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뒤덮였다. 하지만 기다려봐. 내가 계속 지켜볼게. 내가 정말 회복해서 예전같이 뛸 수 있는지 말이야. 그 말은 칼처럼 동철의 가슴을 찔렀다. 토니는 곧 출국했다. 동철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팀에서는 여전히 따돌림이 계속됐다. 국가대표 발탁은 무산됐고 유럽 진출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재벌그룹 회장실. 혜인은 아버지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섰다. 아빠, 왜 그러니, 혜인아?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 제대로 조사하고 싶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무슨 사건? 동철을 다치게 한 고의적 상해 사건이요. 그리고 팀 내부의 따돌림까지. 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다. 혜인아,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아빠. 증거도 있어요. 알아.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일을 파헤치면 구단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질 거야. 내부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거고. 그래도 해야 해요. 혜인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동철이는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요. 문제 선수, 트러블 메이커, 그런 꼬리표를 달고요.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요, 아빠. 회장은 딸의 떨리는 눈빛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운동선수들은 몹시 거칠어. 특히 자기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면 조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더구나 넌 여자애고. 걱정하지 말아요. 혜인이 씩 웃었다. 제가 괜히 주짓수를 5년이나 배운 줄 아세요? 퍼플벨트예요. 퍼플벨트. 혜인아,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저도 장난 아니에요. 이미 마음 먹었어요. 혜인은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향해 걸었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선 전화를 들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혜인에게 경호원 2명 붙여. 스문의 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되 절대 들키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고집 누굴 닮았는지 원? 하지만 회장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혜인의 조사 첫 번째 날. 혜인은 먼저 찬호에 대한 평판 조사부터 시작했다. 찬호요? 아, 착한 친구죠. 그 친구가 고의로 태클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찬호는 성격이 순해서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동료 선수들, 코치진, 심지어 상대 팀 선수들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다. 찬호는 절대 고의로 위험한 태클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상해. 뭔가 이상해. 혜인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다. 그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찬호의 집이다. 그는 출장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했다. 찬호의 자취방, 낡은 빌라 3층이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현관문 앞에서 혜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다. 문 너머의 공기가 이미 무거웠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허둥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문이 반쯤 열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드러난 찬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혜인은 미리 준비한 사무적인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36FC에서 나왔습니다. 36FC요? 그 한마디에 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일 때문에? 혜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혜인의 시선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문 안쪽에는 말 그대로 비좁은 원룸이 있었다. 삐걱거리는 책상, 군데군데 찍힌 벽지, 오래된 냉장고. 프로 축구선수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찬호는 급히 문을 열어젖혔다. 어서 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혜인의 표정이 굳었다. 벽 한쪽에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종이들, 눈에 익은 문구들이 한꺼번에 시야에 들어왔다. 병원비, 미납 안내, 도박 채무 변제, 독촉, 월세 연체, 최종 경고. 혜인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 그래서였구나. 이 사람 돈이 필요했어. 아주 절박하게. 혜인은 시선을 돌려 찬호를 바라봤다. 찬호 선수,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러설 여지는 없었다. 누가 시켰나요? 동철 선수를 다치게 하라고. 순간 찬호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입술이 떨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도망쳤다. 부정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조여왔다. 저는 찬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 채 끊겼다. 혜인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른 척할 건가요? 그녀는 벽에 붙은 독촉장들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병원비, 빚, 월세, 하나같이 급한 것들 뿐이네요. 찬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찬호 선수, 혜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 정도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한 발 다가섰다. 누가 접근했고 얼마를 제시했는지도요.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요.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다. 혜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뭐라고요? 찬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눈은 흔들렸지만 시선만큼은 피하지 않았다. 시킨 사람 없어요. 그냥 우발적 사고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돈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정말 절박했어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가요? 혜인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선수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으세요? 찬호의 손이 주먹 쥐듯 말려 들어갔다. 이미 징계를 받았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말에 혜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방 안에는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이 남았다. 사람들은요. 찬호가 말을 이었다. 다들 제가 겁 많고 돈 앞에서는 뭐든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죠.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전 그 정도 인간은 아닙니다. 혜인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죠. 문을 열며 덧붙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찰칵 잠금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찬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내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찬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만 찬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장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주 받았던 협박 문자.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어머니 병원비 내가 다 내줄게. 하지만 만약 딴짓하면 내 어머니 목숨부터 끝날 줄 알아. 찬호는 눈을 질끈 감고 전화를 걸었다. 응, 찬호야. 상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볍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찬호는 알고 있었다. 그 여유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상주야.
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36FC 직원이라며 한 여자가 다녀갔어. 뭐, 상주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동철 사건을 캐묻더라고. 왜 그런 태클을 했냐고. 누가 시킨 거 아니냐고. 수화기 너머로 상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건 이미 징계가 끝났잖아. 상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났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여러 가지 물어보고 갔어. 너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찬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상주의 목소리가 조금 진정됐다. 그 여자 거기서 나간 지 얼마나 됐어? 찬호는 벽시계를 쳐다봤다. 한 5분? 좋아, 알았어. 상주야, 찬호는 불안한 예감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상주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다.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해야지. 뭐, 찬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안 돼. 상주야, 그만해. 왜? 자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 제발. 이미 동철이도 다쳤고 성일이도 다쳤잖아. 이제 그만 좀 해. 찬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더는 안 돼. 정말 큰일 나. 수화기 너머에서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상주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시끄러! 상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너는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상주야, 제발. 찬호야, 상주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혹시라도 동철에 관한 얘기 뻥긋만 해봐. 그 순간 그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너는 죽는 줄 알아. 찬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 병원비 당연히 끊기는 거고. 안 돼. 아, 참, 내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 어디더라? 성모병원? 거기 중환자실 5층이지? 상주야, 찬호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상관 없잖아. 제발 어머니만은.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상주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그냥 실수로 태클했다고만 하면 돼. 알겠어? 찬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답 안 해? 알겠어. 찬호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생각했어. 상주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아, 그리고 찬호야. 응.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나이는? 25 정도 돼 보였어. 키는 165쯤 되고 머리는 긴 생머리였어. 옷은? 찬호가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검은색 롱코트에 청바지, 흰색 운동화. 좋아, 충분해. 상주의 목소리에서 기분 나쁜 흥분이 느껴졌다. 잘했어, 찬호야. 계속 이렇게만 해. 입 조심하자. 뚝. 전화가 끊겼다. 찬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찬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동철아, 미안해. 성일아, 미안해. 그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같은 시각 36FC 구단 훈련장 구석. 훈련이 끝난 후 선수들이 하나둘 샤워실로 향하는 시간. 상주는 훈련장 구석진 곳에서 덩치 큰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트레이너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상주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하나 손 좀 봐줘야겠어. 네, 형님.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 어디서입니까? 지금 당장. 상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찬원의 집 근처에 있을 거야. 검은색 롱코트, 긴 생머리, 키 165 정도, 흰 운동화 신은 여자. 찾을 수 있겠어?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찬원의 집 근처면 범위가 좁으니 가능합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야, 나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다. 지금 당장 체육관에서 믿을 만한 애 몇 명만 불러.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여자 하나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가 상주를 바라봤다. 준비됐습니다. 상주는 훈련장 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감히 내 일에 코를 박으려고 해? 상주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줘야겠어.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상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겁만 줘. 대신 상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다신 우리 일에 절대로 관심 두지 못하게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가 한 걸음 다가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확실하게 알겠지? 알겠습니다, 형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상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동철아, 상주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렸으니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대드는 놈은 다 밟아주겠어. 훈련장 구석. 석양빛이 상주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헤이는 낡은 빌라를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찬호에 떨리던 눈빛, 방 안 가득했던 독촉장들, 그리고 그가 말하려다 멈췄던 그 순간. 누군가 그를 협박하고 있어. 틀림없어.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라 주차장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었다. 헤이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 낡은 세탁소, 그리고 조그만 카페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빈티지한 간판에 모퉁이 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목이 몹시 말랐다. 긴장했던 탓인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헤이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경쾌하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바리스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헤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이 잘 보이는 자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작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따뜻한 에스프레소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헤이는 작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진한 커피의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리해보자. 그녀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메모하기 시작했다. 찬호, 경제적으로 어려움, 프로 선수인데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음. 도박빚, 그리고 병원비가 급한 상황. 방에 독촉장들이 꽂혀 있음. 온순한 성격, 동료들은 모두 그가 고의로 태클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음. 헤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그를 이용한 거야. 돈으로 협박했거나 아니면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바로 그때였다. 카페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헤이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하나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카페 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헤인과 눈이 마주쳤다. 헤이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눈빛을 번뜩이며 계속 바라봤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불렀다. 곧 두 명의 남자가 더 다가왔다. 저 여자 아니야? 어디? 맞다. 맞아. 세 남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헤인을 쳐다봤다. 헤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얼굴을 찌푸리며 안쪽 자리로 옮겼다. 뭐지? 저 사람들? 당장 들어가자. 한 남자가 카페 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안 돼. 다른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 봐. 카페 안에는 헤인 외에도 노트북을 하는 대학생들, 수다 떠는 아줌마들이 있었다. 어차피 카페에서 나올 거 아니야. 따라가다가 인적 없는 곳에서 덮치자고. 그래, 그게 낫겠다. 세 남자는 슬금슬금 카페 옆 골목으로 숨었다. 10분 후 헤이는 에스프레소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다. 안녕히 가세요.
바리스타의 밝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혜인은 다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 36FC 구단으로 가서 선수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녀는 핸드폰으로 구단 전화번호를 검색하며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인은 걸음을 멈췄다. 발소리도 멈췄다. 다시 걸었다. 발소리도 다시 시작됐다. 누가 따라오고 있어. 혜인의 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냈다.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거울을 뒤로 향했다. 거울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 3명이 약 20m 뒤에서 그녀를 쫓아오는 모습이 비쳤다. 아까 카페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혜인은 거울을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빨리 큰 길로 나가야 해. 혜인은 걸음을 빠르게 했다. 그러자 뒤에서도 발소리가 빨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오는 소리. 잡아! 혜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3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다. 앞, 옆, 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맨 앞에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운동을 한 듯 몸이 단단해 보였다. 잠깐, 우리와 이야기 좀 하실까요? 혜인의 눈빛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주짓수를 5년이나 배웠고 퍼플벨트까지 땄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 도장에서의 연습과 실전은 완전히 달랐다. 호흡이 빨라지고 전신이 덜덜 떨렸다. 3명의 덩치 큰 남자들, 좁은 골목, 도망칠 곳은 없다. 혜인의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뒤쪽 담벼락 그림자에서 2개의 형체가 움직였다.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2사람. 회장이 혜인을 보호하라고 보낸 경호원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재빠르게 혜인과 남자들 사이로 이동했다. 누구야?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경호원 2명은 말없이 혜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검은 정장, 선글라스, 그리고 허리춤에 살짝 보이는 무전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좋게 말할 때 돌아가라. 경호원 중 한 명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3명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했다. 경호원도 당당한 체구였지만 3명의 몸은 그 이상이었다. 실제 운동선수 같은 몸매였다. 눈매는 날카롭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듯했다. 이거 나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장 앞선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려고 했다. 그 순간 경호원이 움직였다. 경호원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오랫동안 극한에 달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룹 회장의 경호원이었다. 경호원 중에서도 탑 중의 탑이었다. 그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경호원은 혜인을 벽 쪽으로 밀어내며 그녀를 보호했다. 동시에 또 한 명의 경호원이 빠르게 움직였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내고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혜인은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경호원의 팔꿈치가 한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다. 그가 신음하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틈을 타 다른 남자가 경호원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경호원 한 명이 비틀거렸다. 그만해요. 제발. 혜인이 소리쳤다. 그 순간 그녀를 노린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다. 아가씨, 경호원이 몸을 날렸지만 한 발 늦었다. 남자의 손이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혜인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 가는 비명과 함께 혜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광경을 본 경호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경호원들의 몸이 회오리처럼 돌았다. 한 남자의 턱을 강타하고 다른 남자의 다리를 꺾고 마지막 남자를 벽에 밀어붙였다.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에게 물었다. 빨리 말해.
나는 별로 참을성이 없어. 누가 시켰어? 눈에서 불을 뿜고 있었다. 혜인은 그제야 두 사람이 늘 아빠 옆에 있던 사람이란 게 생각났다. 특히 지금 소리치는 사람은 탱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냥 끝내겠지만 안 그러면 지옥 끝까지 따라붙는다. 그때 바닥에 쓰러진 남자 중 하나가 신음하며 입을 열었다. 우린 그냥 겁만 줄 생각이었어요. 뭐라고? 경호원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누가 시킨 거야? 남자 중 한 명이 급히 소리쳤다. 야, 말하면 안 돼. 그러나 그는 경호원의 주먹에 턱이 돌아갔다. 멈칫하던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상우라고 36FC 선수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우.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다. 이런 짓까지 하다니.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그녀는 어둠이 깔린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나 회장의 집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혜인이 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빨이 갈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눈을 치켜떴다. 맨손으로 기억을 읽을 때의 야수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놈들을! 평소처럼 비서에게 일임하지 않았다. 직접 수화기를 들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끝까지.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찬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상주와의 통화 기록이 줄줄이 나왔다. 통화 시간, 문자 내용, 심지어 삭제한 메시지까지 복원됐다. 혜인을 습격한 남자들은 조사실에서 금방 무너졌다. 상주 형한테 지시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36FC 산하 유소년팀 출신의 운동부 선수들이었다. 상주는 이들에게 매달 용돈을 쥐어주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뒀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처럼. 형이 그냥 좀 겁만 주라고 했어요. 진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변명은 공허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 상주는 3명의 후배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경찰을 통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조사 중입니다. 상주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그가 한 일들을 되짚어봤다. 후회 막심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상주는 발버둥 쳤다. 그는 36FC 선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후배들 앞에서 애원하듯 말했다. 야, 너희 나 믿지?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잘못한 적 있냐? 그냥 경찰 오면 좋게 좀 말해줘, 응?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과거 선배로서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감독실 문도 두드렸다. 감독님,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제가 축구협회 쪽에 말 넣어드릴게요. 감독님 경력에도 큰 도움 될 겁니다. 감독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대답은 없었다. 상주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경찰이 찾아온 날 상주는 한사코 발뺌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애들이 왜 저를 끌어들여요? 전 아무것도 시킨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목격자 증언. 그가 아무리 부인해도 벽은 점점 좁혀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제보했다. 상주가 학교 다닐 때 애들 괴롭힌 거로 유명했어요. 돈 뜯고 심부름 시키고 한 애는 그것 때문에 자퇴까지 했다고요. 학교 폭력. 요즘 시대에 이것만큼 치명적인 단어도 없었다. 상주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애가 한 겁니다.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36FC 내부에서도 제보가 터졌다. 상주 선배가 신입 선수들에게 기합 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먹을 거 사오라고 하고 안 사오면 운동장을 돌게 했어요. 한 후배는 상주 선배한테 맞고 허리를 다쳐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증언은 쏟아졌다.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상주는 계속 부인했다.
다 오해예요. 저는 훈련 차원에서 그런 거였고 애들이 과장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좀 약하잖아요. 축구협회에서도 조사단이 나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적지근했다. 회의는 길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증거를 검토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말만 무성했다. 시간을 질질 끌었다. 상주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아는 선배에게 전화하고 협회 인사에게 밥을 사고 로비를 했다. 이거 그냥 마녀 사냥이에요. 저 하나 희생양 삼으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SNS에는 상주 학폭 36FC 갑질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댓글은 불타올랐다. 운동선수라고 특권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놈들이 국가대표로 뛴다고 생각하니 역겹네. 협회는 왜 또 덮으려고 해? 똑같은 짓 반복하네. 여론의 압박은 거셌다. 후원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광고 모델 계약은 해지됐고 그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은 매장에서 내려갔다. 상주는 점점 구석으로 몰렸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심판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찬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화가 걸려온 건 늦은 밤이었다. 의사의 차가운 기계음 같은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다. 유가족이시죠? 유감입니다. 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여의어 있었다. 병상에 누운 채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웃던 그 얼굴. 상주가 약속했었다. 찬호야, 내 어머니 치료비 내가 다 낼게. 좋은 병원으로 옮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돈은 한 푼도 오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다. 찬호는 장례식장 빈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의 이성은 서서히 무너졌다. 경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찬호의 입은 열려 있었다. 승부조작이요?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상주 선배가 주도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다. 어떤 경기가 조작됐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외부 브로커는 누구였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17명이요. 선수만 17명입니다. 외부 조직까지 합치면. 찬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꺼냈다. 그가 몰래 기록해둔 것들이었다. 경기 날짜, 점수, 참여자 명단, 송금 내역. 폭탄이었다. 대한민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악의 승부조작 사건. 뉴스는 연일 터졌다. 36FC 승부조작 의혹, 17명 선수 연루. 프로축구 신뢰 무너뜨린 조직적 범죄. 외부 도박 조직과 연결고리 포착. 상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지만 누군지 감출 수 없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게 스포츠냐? 슈야! 내가 응원했던 팀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이런 놈들이 하는 경기를 돈 내고 관람했다고 생각하니 토 나온다. 상주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도망쳤다. 강원도 깊은 산속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 외진 곳이었다. 여기서 좀 숨어 있어. 내가 뭐든 해결해 볼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상주는 펜션방 안에 틀어박혀 뉴스를 봤다.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TV는 깨졌고 방은 엉망이 됐다. 찬호 그 자식이.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주먹에서 피가 났다. 경찰의 수사망은 지배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이동 기록, CCTV 분석. 사흘 만에 펜션은 포위됐다. 상주 씨, 나오십시오. 영장 나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다. 상주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경찰차 서너 대 형사들이 방탄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다. 젠장, 젠장. 그는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어디선가 기자들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댔다. 상주는 고개를 숙였다. 수염은 잡초처럼 이리저리 제멋대로 뻗쳐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져 엉겨붙어 있었다. 제대로 잠을 못 자 눈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으로 줄어든 듯 야위어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프로 선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조사실. 형사가 물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능도 있고 돈도 벌었잖아요. 왜 그렇게 삐뚤어진 겁니까? 상주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동철이 때문이야. 뭐요? 나는 고등학교 때 에이스였어요. 1학년 때부터 주전이었고 다들 날 우러러봤어요. 근데 2학년 때 동철이 그 자식이 입학했어요. 상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걔가 오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감독은 동철이만 챙기고 스카우터는 동철이만 쫓아다니고 난 그냥 들러리였어요. 형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프로 구단 가서도 똑같았어요. 나는 최고 연봉을 받고 팀에서 최고로 대접을 받았는데 동철이 그 자식이 또 내 뒤를 따라 입단했어요. 차라리 다른 구단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걔가 입단하고 나서 전부 뒤집혔어요. 내 유니폼은 창고로 가고 내 이름은 벤치로 밀렸어요.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동철이 때문이야! 다 동철이 때문이라고!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꼭 복수할 거야! 희번덕거리는 눈빛, 입에서 튀어나오는 욕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형사는 역겹다는 듯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구단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감독은 경질됐다. 표면적으로는 상주 사건을 방관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묵인했을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와 함께 고참 선수 5명도 방출됐다. 재계약 불가 통보입니다. 그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구단은 이미 결정했다. 새 출발해야 했다. 라커룸에서 짐을 싸는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상주의 아버지도 무너졌다. 대한체육회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감사 결과 체육 예산 횡령, 인사 청탁, 뇌물 수수, 혐의는 끝없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상주는 구속됐다. 혐의는 구단 내 괴롭힘 및 폭행 교사, 승부 조작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은 넘쳐났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배 선수들을 괴롭히고 타인에게 폭행을 교사했으며 스포츠 정신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상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상주의 뒷모습은 작았다. 한때 경기장을 누비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오점뿐이었다. 복도 끝에서 찬호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상주는 입을 열려다 말았다. 찬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아기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36FC의 그의 마지막 경기.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경기장을 휘감았다. 관중석은 가득 찼다. 강등권에 있는 팀의 마지막 경기치곤 이례적인 열기였다. 동철!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워밍업을 하던 동철은 관중석을 올려다봤다. 혜인이 보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동철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했다. 오늘은 꼭 이긴다. 휘슬이 울렸다. 전반 15분. 동철은 중원에서 공을 잡았다. 상대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다. 한 명을 제치고 다시 한 명을 제쳤다. 페널티 박스 안. 골키퍼와 1대1. 오른발 슛. 골!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들어갔습니다. 동철 선수.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드디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동철은 코너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다. 팀 동료들이 그를 덮쳤다.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 동철이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다.
공이 날아왔다. 헤딩. 골! 동철 선수 멀티골입니다. 관중석이 들썩였다. 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잘했어. 동철아. 그녀의 목소리는 환호성에 묻혔지만 동철은 들은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 동철에게 패스가 연결됐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수비수를 따돌렸다. 골키퍼가 튀어나왔다.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대에 공을 밀어 넣었다. 해트트릭! 해트트릭입니다. 동철 선수가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했다. 동철은 유니폼을 벗어 관중석을 향해 휘둘렀다. 심판이 경고했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3대1 승리. 36FC는 강등을 면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울었다. 동철도 잔디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게 얼굴로 흘러내렸다. 동철아. 잘했어. 케인이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왔다. 동철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했어, 해냈어, 혜인아. 응, 알아. 다 봤어. 잘했어.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기빈석에서 한 남자가 동철에게 다가왔다. 토미,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터였다.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동철 선수.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재활에 완전히 성공했군요. 덕분에 버밍엄 FC에서 당신과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동철은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다. 프리미어리그.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무대. 진짜요? 네, 진심입니다. 피지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바로 계약할 겁니다. 토미는 악수를 청했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계약이 확정된 날 밤, 동철은 혜인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갑자기 왜 이래? 추운데?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강물이 반짝였다. 동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혜인은 그걸 보고 눈이 커졌다. 이거 설마? 동철이 무릎을 꿇었다. 혜인아, 야, 잠깐만. 진짜야? 나랑 결혼해줄래? 상자가 열렸다. 반지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혜인은 입을 가렸다. 동철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줬어. 아무것도 아닐 때도 다친 후에도 너는 항상 날 믿어줬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평생. 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이거 믿어도 되나? 이제 스타가 됐는데 딴짓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너를 두고 어떻게 딴짓하겠어? 혜인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동철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럼 난 누구와도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야. 에이, 거짓말. 동철은 정색하며 말했다. 진짜야? 혜인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큰일인데? 체력 회복도 해야 하고 시간 관리도 해줘야 하는데 혼자서 될까? 동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인아, 제발.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좋아, 까짓 거 내가 희생하지. 정말? 응,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철은 혜인을 꽉 끌어안았다. 강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춥지 않았다. 반지는 혜인의 손에 꼭 맞았다. 3년 후 프리미어리그 버밍엄 FC 대 요크 FC. 경기 시작 전 동철은 상대팀 라커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다. 동철이 형. 성일이었다. 성일아, 둘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잘 지냈어? 당연하죠. 둘은 어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 봐주지 않는다. 안 되죠. 나도 이기고 싶거든요. 크크, 그래야지. 경기가 시작됐다. 동철과 성일은 필드에서 마주쳤다. 공을 놓고 경합했고 어깨를 부딪혔고 서로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존중이 담겨 있었다. 후반전, 동철이 골대를 향해 달렸다. 성일이 달려와 막으려고 했지만 볼을 먹고 말았다.
멋진 슛이었어요. 고맙다 성일아. 경기가 끝났다. 버밍엄 2대1 승리. 동철의 팀이 이겼지만 그는 먼저 성일에게 달려갔다. 성일아, 수고했어. 성일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형도 진짜 잘했어요. 둘은 꽉 끌어안았다. 관중석에서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다.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꿈꾸었고 함께 달렸고 결국 함께 여기에 있었다. 경기장을 나서며 동철은 관중석을 올려다봤다. 혜인이 아기를 안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가슴이 벅찼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한때 무너졌던 자신이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왔다는 게,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성일이 뒤에서 불렀다. 동철이 형, 동철이 돌아봤다. 저녁이나 먹어요, 오랜만에. 그래, 좋지. 둘은 나란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경기장을 붉게 물들였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날 밤 동철은 호텔방에서 혜인과 영상통화를 했다. 잘했어요, 우리 남편. 고마워. 아기는? 잘 자고 있어. 혜인이 카메라를 돌려 아기를 보여줬다. 평화롭게 자는 작은 얼굴. 동철은 미소 지었다. 다음 주에 갈게. 응. 기다릴게. 사랑해, 혜인아. 나도. 통화가 끝나고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야경이 반짝였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꿈은 이루어졌다. 동철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섰고 달렸고 마침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엔 언제나 그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야구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구단에서 밑바닥을 기다 방출된 선수가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지 기막히고 헉소리 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